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새벽 4시에 미국 FOMC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시 15분에도 이제 ECB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이 계속 FOMC랑 ECB보다 아무래도 이제 FOMC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 크게는 변동성은 사실 있지는 않았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이고, 조금 이따 이거는 기술적 분석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다가 어제 또 다시 반등을 좀 하면서 오늘 지금 선물 시장에선 약간 빠지고 있지만요. 특별하게 사실 움직임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차이가 있다면 일단 여기 고점을 좀 넘긴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FMC 관련된 부분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간단하게 그 전에 그냥 움직였던 부분 먼저 보고 FMC 내용 같이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약 한 1%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 한 1.4%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수급 먼저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정도 장 막판에 이제 동시호가 때죠. 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한 18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한 2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막판에 되사면서 한 1,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한 1,1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1,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 2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은 660억 정도 매수, 개인 한 2,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12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약 한 6.3조 정도 외국인이 매수 중이고요.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에도 한 9천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연초부터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약 한 11조, 17조까지 매도를 포지션 했다가 거의 마이너스 1조까지 왔으니까 한 16조 정도 바닥에서 좀 되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아직 누적적으로는 수급이 좋지는 않아서 네, 그렇게 수급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편이다. 사실 한 1년 가량 한 작년 한 7월 중순부터는 외국인이 일단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 부분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는 다르진 않지만 일단 수급 규모 자체가 좀 더 작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늦게 매수를 했다. 현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좀 누적 수급으로 봐도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수급이 그렇게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일단 보면은 그냥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랑 미래절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FOMC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이제 LD갭하고 나눈 이제 페드 모델을 보면은 이게 낮을수록 고평가고요. 높을수록 저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식 기준이 역으로 생각하면 높을수록 채권이 이제 고평가, 낮을수록 채권이 저평가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사실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죠. 절대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는데 금리도 이제 그만큼 따라 올라간 부분이 꽤나 있기 때문에 증시는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페드 모델이나 이제 일드갭이나 둘 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좀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충분히 주가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 비싼 편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거를 보면은 두 나라다 사실 고평가고, 방향성은 아무래도 미국이 조금 더 확실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원래는 이렇게 같이 가다가 이격도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국내는 조금 올랐고 사실 미국 조금 떨어지면서 오히려 국내는 조금 더 싸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은 여전히 비싼 편이다. 근데 사실 두 나라 다 비싸긴 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페드 모델로 봐도 두 나라 다 사실상 고평가다라고는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그냥 이게 사실 퍼랑 PBR을 보더라도 잠시만요. 그러니까 S&P 퍼를 보더라도 이건 트레일링이긴 합니다만
퍼가 뭐 그렇게 낮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트레일링이란 걸 감안하면 특별히 이제 또 PBR을 보면 더욱더 그렇고요. PBR로 봐서는 뭐 사실 닷컴버블 이후로 저번 고점하고 더 높았던 적이 없을 정도로 뭐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은 비싼 편이다. 여전히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ROE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ROE 수준에서 수익성이 저 정도인 수준에서 PBR이 지금 좀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다만 국내야 뭐 조금 트레일링이기도 해서 퍼가 좀 낮은 점도 있고 뭐 PBR도 뭐 그렇게까지 엄청 높지는 않다. 근데 이제 금리의 영향을 조금 더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먼저 보면은 잠시만요.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 16조 한 1000억 정도 뭐 되면서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살짝 감소를 했고요. 근데 다만 뭐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내려오고 있는 추세지만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증감 속도는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코스닥도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1월 수출액도 나왔었지만 그 좀 약간이나마 뭐 사실 일수가 좀 작긴 했죠. 설날 때문에 그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 일간으로 환산했을 때는 조금 반등을 한 모양새긴 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일간 수출액 데이터로 나눈 수치로는 뭐 이 정도면 엄청 비싸다고 할 수 없겠지만 엄청 싸다고도 할 수 없는 뭐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P랑 코스피를 똑같이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인데요. 뭐 국내는 뭐 그냥 뭐 사실 엄청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S&P는 좀 많이 비싸 보인다. 뭐 사실 이렇게 보더라도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00일 이동 평균의 이제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평을 다시 이제 내려와서 일단 위험 회피다, 위험 선호다라고 보여지고 120일도 위험 선호다라고 여전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50일도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전히 일단 위험 선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다라고는 일단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나타내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ATR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 평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고요. VBIX 같은 경우에는 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 회피. ATR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말하기 애매한 것 같고요. 이제 빅스 같은 경우는 뭐 살짝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좀 조심은 하셔야 될 만한 뭐 변동성으로는 이제 코스피 200 ATR 빼고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부동산 데이터들은 뭐 오늘은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실질금리 같은 경우는 BEI는 좀 내려오고 있고요. 실질금리도 뭐 그냥 지지부진한 모양새를 뭐 계속해서 일단 아직까지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 잔고가 아니라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S&P를 M2 대비해서 봤을 때 이건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뭐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치 쳤다가 뭐 지금은 일단 뭐 여전히 아직은 좀 높아 보이는 모양새고요.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 레벨이 뭐 나스닥도 아직은 좀 높아 보이고 뭐 윌셔 5천으로 봐도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윌셔 5천을 GDP로 나눈 버핏 지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S&P 뭐 주택가격 지수 나눈 수치도 여전히 아직은 높아 보인다. 뭐 그 다음에 한국 쪽 데이터도 코스피를 M2로 나눈 것도 뭐 여전히 이 정도면 높은 편이고요. 뭐 코스닥도 여전히 높은 편. 뭐 그 다음에 코스피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도 뭐 아직까지는 뭐 좀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뭐 FOMC 전에 뭐 사실 이거 뭐 지금 아무래도 이제 고용 쪽에 임금이 이제 좀 또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어제 발표됐었던 거죠. 이제 고용 비용 지수라고 해서 이제 ECI라고 발표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YOY에서 전년 대비고요. 이제 요거는 QOQ라고 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이 아니죠. 전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인데 뭐 사실 요 검은 색깔이 이제 급여고요. 이제 빨간 색깔이 이제 복리후생 이제 그걸 돈으로 안 주는 뭐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뭐 사실 전년 대비로는 지금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뭐 4.9에다가 이것도 이제 5.7%, 5.07%뭐 사실 다 높은 수준인데 아무래도 이제 QOQ로 이제 전분기 대비로 좀 빠지다 보니까 시장이 임금도 빠지는 거 아니야?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증시가 반등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일단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QOQ로 봤을 때는 QOQ는 좀 변동성이 크긴 하거든요. 이때도 빠졌던 부분이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빠졌다가 다시 올랐던 부분도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딱 QOQ 하나만 보고 이게 물가가 쭉쭉쭉쭉 빠질 수 있을까라고 하기에는 일단 지금 물가가 전 높은 편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는 뭐 계속해서 저는 있다. 특히 이제 급여 쪽 부분 원래 복리후생이야 좀 변동이 더 크다 보니까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칩니다만 일단 아직까지 급여 QOQ도 이 정도면은 아주 확실하게 꺾였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근데 이제 분명히 또 꺾인 것도 맞긴 하다. 지금은 이제 확실한 추세가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꺾인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증시 반등을 좀 이룰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FMC나 뭐 특히 20이나 뭐 저 같은 경우에 다 이제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이제 몇 퍼센트, 몇 BP 이제 올릴 것 같냐라는 얘기를 많이 받기는 하는데, 이제 그냥 제 실물 세상에서, 실제 세상에서, 뭐 사실 저는 뭐 몇 BP 오를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망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몇 BP 올릴 거야. 뭐 사실 개인의 판단인 거잖아요. 이게 뭐 비둘기 성향인 사람도 있고 매파적인 성향의 사람도 있고 해서 뭐 사실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야 뭐 사람마다 내리는 판단은 다 다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명확하게 뭐 그 사람이 좀 비둘기적인 상황이면은 금리를 좀 덜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올리냐 안 올리냐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결국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뭐 사실 개인의 판단은 뭐 그렇게까지 잘 생각을 하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뭐 사실 뭐 25가 지금 주긴 하지만 25일지 뭐 50일지 뭐 아무도 모르죠 사실. 근데 뭐 아무래도 확률상은 25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굳이 서프라이즈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할 테니까요. 근데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몇 퍼센트가 고점까지 가야 될 상황인가 이제 뭐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이번에 이제 왜 물가가 올랐을까가 뭐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푼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연준의 이제 자산을 보면 이제 그게 돈을 푼 거겠죠. 부채랑. 뭐 사실 2008년도 이때부터 양적 완화를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2018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 정도까지 하고 이때는 이제 QT 규간이니까 한 15년까지 이때는 또 물가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발생을 안 했을까? 이때도 많이 푼 거잖아요, 사실. 거의 거의 한 3.5조 달러 정도 많이 푼 건데 이때는 인플레이션 발생 안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뭐 갑자기 풀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왜 이렇게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까가 일단 뭐 스타트일 텐데요. 뭐 가장 큰 거는 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은 일단 뭐 수요와 공급입니다. 결국 물건 가격이 가장 크긴 하거든요. 결국 물가라는 게 물건 가격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래서 뭐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2008년부터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한 이후부터 25년까지는 뭐 사실 공급이 더 많았었던 거예요. 이게 이 산업 생산이 공급이고 이 소매 판매가 이제 수요거든요. 이게 공급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발생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시즌에는 또 물가가 약간은 올라가던 시즌이거든요. QT 하면서 금리 올리던 구간이라 그러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중요했던 건 그럼 이번에도 뭘까라고 했을 때 이번에도 수요가 이 수요 추세선을 공급과 훨씬 더 넘어버렸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요가 뭐 좀 내려가고 있긴 하죠. 살짝 내려가고 있긴 하잖아요. 살짝. 그러니까 물가가 쉽게 잡힐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문제는 이 공급량 자체가 늘지 못하고 공급량도 준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뭐 지금 다들 경기 침체 하니까 지금 사실 증시도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제 배드 뉴스가 이제 굿 뉴스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그럼 경영진들은 어떻게 할까요? 신규 투자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치 그런 거죠. 신사업에 대한 건 할 수 있겠지만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I, 뭐 지금 뭐 챗 GPT 뭐 이런 거는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로운 사업이니까 이제 그런 건 투자를 뭐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타이어 공장, 그냥 타이어 공장이 지금 굳이 내가 증설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정유 공장이 내가 지금 굳이 증설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화학 공장이 내가 지금 굳이 증설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신발 공장이 내가 지금 굳이 신발 공장을 증설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증설할 필요가 전혀 없기도 하고, 굳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 상황에서 증설을 할 이유조차 없는 거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급 쪽이 계속 지지부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강한 거에 비해서 공급이 지지부진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공급 병목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병목은 뭔가 어디가 막혀서 물류가 문제가 나는 건데, 그냥 수요가 너무 강했고 공급 자체가 올라올 그런 의지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둘 다인 거죠. 결국 수요도 강하고 생각보다 수요를 줄이더라도 지금 공급량도 줄기 있기 때문에 둘 다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살짝이나마 생각보다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 상황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줄여야 되는 보폭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긴축은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미국 쪽만 봐도 갭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지금 공급도 떨어지고 있다. 수요도 떨어지고 있지만 뭐 데이터 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국내 쪽도 보시면은 산업 생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뭐 반도체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좁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격차는 큰 상황이다. 지금 여전히 공급에 비해서는 수요가 더 강한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이제 사람들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출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뭐 그래서 이제 예금 증가율이 원래 계속 증가되지 못하고 있어. 예금은 많이 증가됐었는데 이제 QE 때문에 대출이 원래 많이 못 증가되고 있었는데 대출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대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결국 이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실물 경제로 돈이 못 흘러가는 단계에서 이제는 올라가면서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아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장 크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게 똑같은 거죠. 아까 예대율 데이터랑 뭐 똑같죠? 이 신용 데이터. 그러니까 유통 속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통화 승수랑 유통 속도인데 그게 결국에는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이 빨간 색깔 선이나 이 파란 색깔 선이나 이제 둘 다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돈이 통장에만 쌓여있던 돈들이 이제는 실물 경제로 흘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럴 수 있죠. 실질금리가 이제는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물가 대비해서 이제 기준금리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준금리 마이너스 물가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물가가 좀 잡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잡힐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냥 금리를 계속 올리면 잡힐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금리를 만약에 더 안 올리거나 하면 늦추게 되면은, 마치 그런 거죠. 이게 조정 기준금리랑, 이게 빨간 색깔이 진짜 기준금리고요. 이 파란 색깔? 뭐, 하늘 색깔이 이제 조정 기준금리인데요. 이 지준금이랑 이제 RRP라는 연준의 이제 부채 항목을 GDP 대비해서 20%를 초과하는 부분을 1조당 1%로 이제 조정을 해서 금리를 감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게 비전통적인 그런 통화 정책이 실제로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그냥 수치화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 QT 구간과 이제 이 기준금리 인상 구간은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 두 금리가 겹쳐지는 그 순간이 사실 금리의 진짜 고점이 됐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엔 돈을 또 많이 풀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푸른 상황에서 또 많이 풀었기 때문에 너무 갭 차이가 컸었고요. QT를 하면서 갭 차이를 메꾸고 있는 중인데 이 갭 차이는 여전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갭 차이를 많이 벌어져 있다는 의미가 지금 시중에 풀릴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높이 올리면 그 돈들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높이지 않으면 이 돈은 풀릴 거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FOMC 자체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 뭐 일단 지금 금융시장이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완화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미국 뭐 금리만 보더라도 금리가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 금리만큼은 아니지만 아마 뭐 생각보다는 매파적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물가를 이제 진짜 못 잡을 확률이 높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M3든 M2든 뭐 증가율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뭐 사실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긴 한데 뭐 중요한 건 언제든 다시 늘 수 있다는 거죠. 이 승수가 지면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지금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가 저는 물음표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의 효과도 있고요. 결국 증시가 올라가면 물가 같은 경우 더욱더 잡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뭐 제가 꼭 파월이 그런다라기보다 제가 파월이라면 이라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딱 FOMC 이번 FOMC만 보기보다는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 뭐 저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잘 많이 다뤄지지 뭐 부채 한도 협상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결국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연준이 지금 자본 잠식 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연법인세 뭐 자산이라는 항목을 토대로 실제로 자본 잠식이 아닌 것처럼 표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자본 잠식인 거죠. 이만큼. 왜냐면 마치 그런 거죠. 연준의 이제 대차대조표를 생각해 보면 총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국채랑 이제 MBS일 텐데요.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묶은 이제 모기지로 묶은 채권하고 국채인데 이건 다 거의 고정금리잖아요. 뭐 팁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물가채도 거의 대부분이 고정금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얘는 손해인 거죠. 자산 쪽은. 근데 이제 뭐 유통통화는 이자를 안 주죠. 요건 이자를 안 주는 자산, 무이자 자산이고 지급준비금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이자 줘야 되는 자산이고 재무불방 계정도 그렇고 리버스 레포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무불방 계정은 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만큼이 이제 변동금리인 거죠. 이제 FRN 같은 변동금리부 자산. 뭐 FRN 물론 채권이어서 FRN은 아니겠지만 일단 변동금리부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 금리는 올라가는데 자기가 투자한 자산금리는 안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노이즈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길게 봤을 때는 부채 한도 협상할 때. 근데 뭐 사실 분재 한도 협상 자체는 뭐 저는 뭐 그렇게 큰 이슈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긴 하는데 어차피 결국은 통과되기는 할 거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도 한도 협상이지만 문제는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이때까지 날아갔던 게 이유가 뭐였나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죠. 증시가 왜 올랐을까요? 증시는 이게 뭐 그냥 이 파란 색깔이 S&P인데 2008년도부터 이때까지 증시가 뭐 차를 갔잖아요. 뭐 사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통화 정책이었고 이때는 통화랑 재정 정책의 이제 합이었습니다. 통 플러스 재. 그럼 지금의 이번에 가려면 지금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PBR도 보여드렸지만 밸류에이션은 비쌉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싸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제 갈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없거든요. 뭐 좀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금리가 낮은 것도 아니고 결국 또다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여력이 있을까를 살펴보면 되겠죠. 더 해줄 수 있나? 그럼 일단 뭐 재정 정책부터 보죠.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 얘기도 랑 이제 결부가 되겠지만 지금 돈을 더 풀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부 부채 보면 되는 거죠. 정부 부채 대비 GDP 뭐 지금 뭐 사상 거의 뭐 최고치 수준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 돈을 쭉쭉쭉쭉 찍어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대기가 그러니까 갭이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벌어지긴 한 거죠. 그리고
통화 정책은 그럼 또 쓸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뭐 여전히 총자산 대비 GDP는 너무 높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시 낮춰야 되거든요. 20%까지.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라 뭐 통화 정책도 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결국 재정 정책도 통화 정책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좀 새로운 뭐 기술적 분석 때 얘기를 하겠지만 새로운 상승 파동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 뭐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이 실업률이 이렇게 낮을 때 뭐 증시가 좋았던 적이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대부분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사실. 실업률이 높을 때죠. 지금 잘못 설명드렸네요. 실업률이 땐 높을 때고 결국 실업률이 낮을 때 이게 역축이기 때문에 반대거든요. 실업률이 낮을 때가 뭐 그렇게 증시가 그렇게 해피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최고점 수준에서 낮았을 때는 뭐 다 100%로 다 나락으로 갔었고요. 이 정도 때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업률이 지금 좋은 상황에서 실업률이 낮은 상황이죠. 실업률이 낮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물가가 저는 쉽게 수요가 잡히긴 어렵다.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 들자면 이게 인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워낙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지금 물가가 그러니까 실업률이 안 잡히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데이터에서도 이렇게 나오지만 뭐 생각보다 이제 QOQ로는 뭐 떨어지긴 했지만 뭐 계속적으로 이게 추세적으로 막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갈까?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유지되거나 저는 이렇게 아마 다시 갈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ECB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자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ECB도 뭐 여전히 ECB 자산 대비해서 GDP 뭐 여전히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너무나 높은 수준이고요. 데이터 자체가 너무 돈을 갑자기 여기도 확 많이 풀긴 했고요. 정부 부채 대비 GDP도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오늘은 뭐 일본은 아니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일본은 소비자 물가도 고점을 계속해서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도 실업률은 낮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물가는 높고 여기는 이제 고점은 치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실업률도 여전히 낮고 이런 상황에서 뭐 그렇게 제가 봤을 때 FOMC에서 뭐 QQ 정도 하나 빠진 거 가지고 지금 뭐 갑자기 되돌리기에는 뭐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기 유동성, 이제 금융시장, 특히 이제 은행 간의 단기 유동성 나타내는 이 IORB 빼기 EFFR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플러스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구간 나야 사실 실제로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 추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전히 플러스 구간이라 뭐 사실 금융시장은 여전히 사실 저는 완화적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화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더 이상 완화적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실업률을 보더라도 근데 여전히 뭐 사실 물가가 지금 뭐 많이 내렸네 하지만 사실 물가는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거의 80년대 물가거든요. 8, 90년대. 이 상황 물가 레벨이기 때문에 내려왔다 한들 이게 과연 추세적으로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지금 뭐 저는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실업률이 낮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다.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 실업률이 계속 낮고 중요한 거 가장 키포인트가 실업률이 낮고 이 통화가 이제 승수가 높아지고 있는 단계다. 이 예대율 요 모양을 보시는 거랑 이 통화 승수 모양이랑 똑같죠. 이 통화 유통 속도랑 통화 승수 이게 올라가고 있는 단계다.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단계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뭐 그냥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렸었고요. 뭐 그래서 ECB도 뭐 제가 봤을 때 이 자산 규모 봤을 때 뭐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뭐 꽤나 그 상황이 뭐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또 다시 할 만한 지금 아직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돈을 푸는 것 자체도 영원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장기 추세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코스피는 사실 뭐 추세가 조금 애매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여기 이제 5파 고점 치고 A파, B파,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그냥 5로 여기까지 해서 이게 C파였다, 아니 A파였다고 보고요. A, B, C로 조정 보여서 큰 A파였다고 보고, 그래서 이게 C의 1, C의 2였는데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C의 1, 그냥 C의 2로 조정일 가능성도 있겠는데 뭐 그냥 삼성전자도 이게 더 위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A, B, C로 가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채널링을 한번 해보면 일단 여기서 딱 다인돼서 빠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B파가 뭐 조금 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A파가 워낙 길었죠. 그래서 B파가 A, B, C, 그래서 A, B, 뭐 C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게 A, B, C 조정에서 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사전적으로 뭐 사실 조정 파동을 알긴 어려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냥 아니면 A, B, C가 조정이 다 끝났는지, 그래서 이게 새로운 상승인지 아닌지는 뭐 사실 레인지를 조금 더 넘어봐야 알긴 합니다. 여기를 밑으로 내려가면 뭐 확실히 하방인 것이고, 일단 뭐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조금 비거나 새로운 상승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뭐 결국 다시 한번 이 내려가는 조정 모습을 봐야 뭐 사실 그러니까 내려가는 모습 다음에 올라가든 아니면 내려가는 게 뚫리든 사실 모양을 조금 더 봐야 지금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단계다. 근데 다만 일단 이 채널에 일단 한번 걸리긴 했으니까 이 채널 다시 넘냐 안 넘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뭐 RSI를 보더라도 70을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내려와서 일단 뭐 조금 하방 추세로 돌아서긴 했다. 이때는 또 다시 상방 추세로 돌아섰듯이 일단 뭐 그 정도로 보이고요. 일단 뭐 괴선상으로는 전환선 기준선 다 넘고 200일도 넘어섰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나쁜 추세는 아니다. 지금 당장은. 그리고 뭐 추세선을 긋더라도 뭐 일단 이 추세선을 또 넘기도 했잖아요. 일단 뭐 추세가 나쁜 건 아니다. 분명히. 일단 그 정도로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쪽은 뭐 코스닥은 특별하게 모양은 또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S&P는 뭐 장기 파동을 그래도 잘 맞으니까 더 본다고 치면은 이게 마지막 5파 고점 닷컴버블 치고 A, B, C 조정 크게 일어난 다음에 새로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2파, 3, 4, 이 트라이앵글로 4, 5파 고점을 치고 이게 A, B, C로 저는 조정이 한 번 더 남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제 A, B, C 조정이 끝이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파동이다. 뭐 두 가지 다 일단 가능은 합니다. 다 가능은 하고요. 그래서 뭐 이게 그냥 뭐 어찌됐든 간에 그냥 A, B, C여서 이게 뭐 조정이 다 끝났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이게 A, B, C로 한 파동이 끝이 난 A파고, 아니면 여기까지가 이제 A파고 저는 B고 C의 1, C의 2가 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긴 하고요. 근데 뭐 이게 뭐 그냥 여기까지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도 아주 이상한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여기가 좀 C가 좀 짧다? 뭐 이제 그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래서 뭐 둘 다 가능은 한데 결국은 지금 이제 B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상승이냐 아니면 C냐, 뭐 사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뭐 지금은 뭐 사실 좀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양은 일단 지금 뭐 괴선도 지금 너무나 많이 모여 있고 뭐 좀 변동성이 클 상황이다. 결국은 뭐 위든 밑이든 좀 강하게 튈 것 같은 모양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렇게 변동성이, 그러니까 괴선들이 엄청 모여 있을 때 결국은 발산을 한쪽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위로든 밑으로든 다 가능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엄청나게 모인 상황에서 위로든 밑으로든 발산을 하지 않을까. 뭐 사실 이거는 뭐 좀 후행적으로밖에 알 수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주봉으로 봤을 때도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근데 여긴 또 기준선이 이제 내려올 자리긴 해서 다음 주부터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다. 뭐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조정이었다라고 하면은 진짜 조정이었다. 이제 일반적으로 말한 진짜 조정이다라고 하면은 이 50이라고 200 이동평균선이 뒤집히거든요. 이때도 뒤집혔었고 보시면 이때 뒤집혔죠? 검은 색깔, 빨간 색깔. 이때도 뒤집혔죠? 뒤집혀서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때부터 이 새로운 상승 파동 이후로는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한번 뒤집히면서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때 이렇게 무너지든 이때 이렇게 무너지든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확률상으로 무너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냥 볼린저 밴드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볼린저 200으로 보죠. 볼린저 200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봉상 모든 하락 때 이제 그러니까 큰 사이클에서의 하락인 거잖아요. A, B, C가 다 닿습니다. 넘거나 닿거나 넘거나. 근데 이번엔 뭐 근처도 안 왔어요. 지금 사실 이 볼린저 근처도 안 왔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그래서 뭐 결국은 빠질 확률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조정폭으로 봐도 그렇고 밸류에이션으로도 그렇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그렇고 이게 딱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예측을 할 수 없을 뿐 한 번 더 빠지는 게 뭐 저는 사실 모양새가 맞지 않나, 지금 그래서 B의 어딘가를 저는 가고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고점을 넘냐 마냐일 텐데 일단 뭐 먼저 빠르게 올라온 이후에 뭐 계속 빌빌대고 있죠. 지금 뭐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VBIX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지금은 그냥 지지부진한 모양, 결국 기준선은 좀 넘어야 되겠죠. 전환선은 넘었지만 뭐 그런 모양새고, 뭐 빅스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아직은 모양새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기도 괴선이 상당히 모여 있다. 뭐 결국은 위든 미치든 튈 것 같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B지 않을까? 뭐 저는 B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아니면 C의 2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뭐 새로운 상승일 확률이 아예 제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 풀려 있는 지금 통화량 수준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고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B에 올라가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유로스톡스 말고 이제 그 다음 니케이 안 보여드렸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아직까지는 뭐 그냥 이게 일단 여기를 넘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넘지 못하고 지금 그냥 A, B, C로 조정 파동 이후에 저는 빠지는 모양새가 사실 뭐 더 맞지 않나, 일단 지금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스톡스도 그렇고 일단 뭐 계속 고점을 못 넘기고 있잖아요. 고점을 못 넘기고 있어서 근데 이게 모양새가 여기가 지금 A, B, C여서 1, 2, 3, 4, 5는 아니어서 뭐 사실 여기 고점은 전 살짝은 넘기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고점을 넘겼다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뭐 사실 저는 좀 고점을 한번 갱신은 해야 될 것 같다고는 보여지고요. 넘었다가 빠지는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항생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가 이제 모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한번 조정을 이제 슬슬 보일 때도 되지 않았나. 왜냐면 RSI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항생은 조정이 좀 크기도 컸기 때문에 뭐 사실 근데 이제 크기는 컸는데 뭐 사실 중국 쪽이 계속 이제 회색 코뿔소로 있었잖아요. 아, 다 중국 부채 문제다라고 했지만 그 문제다라는 게 거의 한 10년 내내 문제다 하고 문제가 터지지가 않았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냥 아유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맨날 하는 소리니까 문제다 해도 뭐 그냥 이제 별 문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유동성 때도 그렇지만 중국 쪽이 사실 유동성이 지금 너무 많이 풀리긴 했어요. 이게 돈이. 그래서 분명히 저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지금은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문제다 한 게 뭐 한 거의 이때부터 문제다 했었거든요. 문제다 진짜 문제여서 한번 증시가 보시면은 와장창 무너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와장창 무너지긴 했었고 실제로 그 당시 지금도 이제 그때 고점은 갱신을 못했죠. 와장창 무너졌었는데 중요한 건 또다시 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또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좀 빠지기도 했죠. 특히 항생은 많이 빠진 건 또 맞는데 다시 한번 저는 좀 더 빠질 수 있는 상황도 지금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게 이제 똑같은 걸로 이제 인구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뭐 인구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릴 때부터 그냥 저출산 고령화 하도 많이 들여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뭐 맨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뭐 별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와닿지 않았던, 여기까지는 와닿진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근데 이때부터는 진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심각한 문제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랑 여러 나라들은 이제 마이너스 인구까지 빠지고 있다는 거죠. 급격하게 하락하는 속도가.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이미 마이너스로 하락한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당연히 마이너스. 우리나라 제일 심하죠, 마이너스. 뭐 인도 이런 나라들도 생각보다 가파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저는 뭐 중국 쪽도 그렇고 인국 쪽도 그렇고 생각보다 지금 문제는 도처에 널려 있고, 이제 그 문제가 진짜 회색 코뿔소 멀리서 달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전 사실 이미 들이받은 상황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항생도 이제 RSI도 없고 뭐 굳이 무리할 상황 없다. 볼린저도 이탈을 해버렸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고 있죠. 근데 이건 뭐 계속 빠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뭐 단기적인 뭐 반등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왜냐면 미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이제부터는 긴축 속도가 느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건 분명히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낙폭은 좀 개인적으로는 과하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과하긴 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지금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과하다. 뭐 사실 다시 반등은 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달러 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WTI 같은 경우에 역시 구름대를 지금 못 넘고 있긴 합니다. 구름대를 못 넘고 있고, 이제 결국 넘냐 마냐가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은 추세가 뭐 특별히 있진 않고 그냥 기준선 정도에서 반등을 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치고, 이제 RSI나 뭐 이런 거 MACD 봤을 때 뭐 한 번 조정 정도는 보일 것 같다. 실질 금리 올라가면서 뭐 저는 금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기는 한데, 이제 국채는 솔직히 전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애매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저는 뭐 좀 위험 자산이 무너지면서 국고채 금리는 한 번은 뭐 사실 좀 빠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한 번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ABC 조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가서 이게 올라갔던 게 이게 1, 2, 3, 4, 5로 이제 올라갔던 거고, 이게 A, B, C 조정으로 이렇게 빠질 거라고 보는데, 이때 아무래도 실질금리 올라가면서 좀 조정을 보였다가 이때는 이제 좀 와르르 증시가 좀 무너지는 구간. 그러니까 이때도 증시는 좀 빠지긴 하겠죠, 실질금리 올라가서. 근데 이제 뭔가 이때 사건이 터지면서 신용 스프레드는 벌어지고 국고금리는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금리는 그때 이제 인하하게 되고, 뭐 저는 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좀 그럴 상황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반등은 컸고, 이게 A, B, C 다음에 새로운 상승이냐, 아니면 이게 A, B, C, A 그 다음 B 다음에 기술적인 조정이냐 인데, 뭐 사실 이건 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봐야, 아니면 쭉 내려가면서 여기를 뚫리는지 뭐 그거를 봐야 알 수 있는 모양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결국 저였다 라고 하면은 그냥 RSI 여기 70 깨지면 뭐 저였으면 그냥 매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들고 있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고, 다만 일단 뭐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매우 저렴한, 매우 이제 훌륭하다. 근데 다만 일단 주주 환원이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공시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냥 스테이로 있는 상황이고요.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 여기 괴선 많이 모여있고, 여기 이제 구름대를 결국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일단 뭐 그냥 금리를 감안 안 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좋은 수준인데, 좋은 회사인데 밸류에이션 상으로 뭐 금리를 감안하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또 매력적이진 않은, 이제 주식을 들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채권 대비해서는 뭐 엄청 매력적이진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이겠죠. 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주주환원 그것 때문에 뭐 은행권들 이제 지주 주식들이 많이 올랐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BIS 자기자본 비율, 결국 주주환원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자체가 좀 많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랠리에는 조금 더 소외되는 그런 주식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 방향성 같은 경우는 뭐 같이 가긴 하고요. 그냥 상승 폭이 조금 덜했을 뿐. 근데 일단 여기도 좀 괴선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하면서 버티느냐, 아니면 뚫고 다시 가느냐, 일단 그거를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사실 싼 건 맞다. 근데 이제 금리를 감안해도 여기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사실. 근데 이제 막 엄청 과거 대비 싼 건 아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싸지 않을 정도지 막 엄청 싸지는 않다 이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뭐 삼성전자가 이제 뭐 가장 메인이겠죠. 우리나라 주식으로 쳐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식일 텐데 이게 뭐 채널링을 하면 이게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그가 먹여서 그렇긴 하는데 이 채널을 그어보면 거의 이제 이 채널이랑 이 채널이 일치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A였던 것 같고 지금 이제 B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승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 B면은 결국 C에 낙폭이 있을 거고 새로운 상승이면 쭉쭉 가겠죠. 결국 여기를 깨냐 마냐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제 여기 51,800원을 깨냐 안 깨냐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모양상으로는 일단 뭐 좋진 않죠. MACD 매도 시그널 나오고 RSI 떨어지고 그래서 일단 뭐 매수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저라면 여기를 그냥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를 넘고 저라면 매수를 할 것 같고요. 아니면 너무나 매수를 하고 싶다. 너무나 지금 새로운 상승 파동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 라고 하면은 뭐 그냥 매수를 바로 하셨다가 이 기준선이든 구름대든 하나 라인 정해놓고 하회하면 바로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사실 그냥 금리를 감안 안 했을 때는 뭐 그냥 엄청 싼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나쁜 밸류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금리를 감안한 금리 조정 수익률 같은 경우로는 일단 뭐 여전히 사실 저는 좀 비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조정을 안 하는 이런 퍼나 PBR로는 저평가가 맞을 텐데요. 그러니까 낮죠, 사실. 금리를 감안 안 하면 낮은 거예요, 사실. 지금 밸류는. 근데 이게 이때 금리랑 지금 금리랑 또 이제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또 감안하니까 좀 비싸 보인다. 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결국 계속 돌고 돌아서 제일 뭐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제일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이닉스 조단위 실적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한 24년 정도부터 좀 괜찮아질 거야. 이제 의견이 있으면서 좀 반등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도 일단 200 이동평균선 넘은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조정이 아주 강하게 왔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또 50이라고 200일이 이제 딱 역정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한 번 정도 하락이 더 남았을 확률이 더 높지 않았나 확률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도 생각보다 더 작은 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낸드 공장 산게 거의 중국에 있는데 이게 반도체 수출 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미국한테 사기당한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적자가 크게 손상차손 때문에 난 거기도 하고요.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는 더더욱이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절대가치 평가로 본다라고 해도 여기 뭐 조금 더 싸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이건 실적 변동성이 그냥 높기 때문에 뭐 좀 전형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삼성전자랑 약간 좀 모양이 비슷한 모양인 거죠. 결국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못하더라 인 거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여기 200이동 평균선에서 좀 저항을 받았죠. 여기도 주봉을 본다고 치더라도 200이동 평균선 이제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구름대를 돌파하면 이제 위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시 이제 밑으로 가면 이제는 좀 정말 위험해 보인다. 그럼 삼성전자로 봐도 여기는 이제 딱 크로스 돼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FOMC가 중요한 거겠죠.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FOMC 결과에 따라서 결국 아래 방향이 결정되는 게 이 차트만 봐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 빨간 색깔하고 검은 색깔하고 크로스된 상황에서 넘어갔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내려갈 거냐, 아니면 다시 이제 상승 파동으로 갈 거냐를 아마 결정 지을 수도 있는, 물론 이제 딱 하루만으로 봐서 결정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을 수도 있는 사실 지금 차트 모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저는 좀 밸류는 좀 비싼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부채가 여기는 이제 현대캐피탈이나 뭐 그런 여기 금융 계열사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 제가 BS 이제 자산 부채 값을 할 때 그게 이제 금융사 부채들이 다 가만히 되기 때문에 뭐 조금 낮아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뭐 자산 가치가 그냥 다 빵이라고 치더라도 미래 가치가 뭐 그렇게까지 뭐 또 높지도 않다.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또 현대차 보면은 뭐 여기도 뭐 그렇게 뭐 엄청 좋아 보이는 밸류까지는 아니다. 뭐 사실 금리 감안하니까 금리를 감안 안 해도 뭐 엄청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지금 이게 ABC 조정이지 않았을까? 올라가는 ABC 조정 1, 2, 3, 4, 5 조정, 그러니까 충격 파동, 그 다음에 ABC,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뭐 저는 좀 높지 않을까? 뭐 모든 걸 다 주봉을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드디어 이제 50일, 200일 크로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냐, 구름대를 확실히 넘길 것이냐, 대부분의 주식들이 지금 좀 약간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한다 라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LG 화학 얘기였었죠. 지금 제가 가물가물하네요 갑자기. LG 화학은 좀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뭐 사실 아무래도 이제 뭐 좀 그 2차 전지 그거 영향이 크겠죠. 지금 배터리 때문에 조금 더 고평가를 받고 있긴 하다. 근데 또 상대가치 평가를 보니까 뭐 또 엄청 비싸 보이진 않는다. 워낙 그냥 배터리 때문에 항상 고평가를 바라왔으니까. 근데 또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여기는 그래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나은 편이다. 뭐 그 정도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또 살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래도 그나마 이 지루하던 구름대는 좀 넘기긴 했다. 지루하던 구름대는 좀 넘기긴 했다. 근데 좀 사실 너무나 조정파동 같긴 하거든요. 이 모습이. 누가 봐도 이렇게 쐐기잖아요. 누가 봐도. 이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지금 쐐기 모양이라. 근데 이 쐐기 모양 이후로는 항상 추세가 바뀌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보더라도 이거는 뭐 사실 빠지는 모양 아닌가. 그러니까 A, B, C 이게 이렇게 큰 쐐기 모양 A, B, C 확률이 좀 너무 높아 보이는 사실 모양이지 않나? 롯데케미칼은 주봉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보면은 여기는 뭐 좀 빨리 역전되긴 했었네요. 이 주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미 크로스가 났었고 2차적으로 여기서 크로스가 한번 났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결국 여기서 다시 이제 넘냐 마냐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는 뭐 그냥 적당한 정도, 뭐 그렇게 고평가도 그렇게 저평가도 아닌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진 않다. 여기도 그렇게 보여지고 뭐 효성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일단 뭐 차트를 뭐 적어도 일단 구름대는 좀 넘겨야 되겠다. 여기는 구름대도 못 넘겼기 때문에 일단 좀 넘기는 거 보고 생각해보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은 싼 건 맞다. 밸류에이션 충분히 저렴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가치 평가로는 근데 또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또 엄청 싸진 않다. 뭐 이제 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일단 뭐 여기 기준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긴 했고요. 뭐 여기서 이제 결국 지지가 되냐 마냐가 1차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대가치평가가 아닌 절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뭐 상대가치평가를 보더라도 뭐 충분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KT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 지준선에서 지지를 하냐 마냐가 좀 중요하리라 생각하고요. 근데 일단 뭐 MACD도 좋진 않고 일단 뭐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여기를 지지하냐 마냐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일단 뭐 밸류에이션은 잠시만요. 뒤바뀌었네요. 밸류에이션은 뭐 저평가는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얼린 모델인 거 감안했을 때 뭐 장치 산업이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은 밸류에이션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DLNC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구름대를 넘냐 마냐가 뭐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넘는지 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만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저렴하다. 밸류에이션 충분히 저렴하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점점 싸지고는 있다. 이제 그 정도로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일단 200 이동평균선을 좀 넘어야 될 텐데 아직 넘지는 못하고 있고 주봉상으로 여기는 이제 드디어 닿였습니다. 여기도 살짝 역전이 됐죠. 그래서 이럴 때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일단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은 그냥 적당하다.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엄청 나쁜 것도 아닌데 뭐 엄청 좋아 보이지도 않는 밸류에이션이다. 뭐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카카오랑 차트 모양은 뭐 똑같고요. 근데 다만 뭐 네이버가 조금 더 비싸 보이긴 합니다. 조금 더 비싸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조금 더 비싸 보이지 않나. 지금 당장 주가의 모습은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반등이 셌었고요. 자사주 매입하고 막 그런 얘기 나오면서 좀 반등이 있었고 다만 여기 뭐 구름대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뭐 최소한 구름대라도 좀 넘겨야 되지 않나.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가치 평가로는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이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론도 뭐 이 정도면 뭐 굳이 그렇게 사고 싶은 밸류는 아닌 것 같다 보여지고 그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에서 뭐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모양새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여기는 뭐 밸류에이션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구름대는 넘어섰고 후행스팬도 돌파했고 뭐 그렇게까지 나쁠 건 없는 모양새긴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근데 뭐 일단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주봉이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빨리 넘겨지긴 했는데요. 뭐 결국 여기는 뭐 사실 이게 그냥 조정이 끝났냐 안 됐냐 보기가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사실 뭐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거는 그냥 산다라고 치면은 아 그냥 기준선 뚫리면 판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게 뭐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맞을 것 같고요. 저렇게 애매한 모습일 때는. 근데 뭐 다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서 뭐 굳이 뭐 그런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렇게까지 뭐 메리트가 엄청 커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추세가 아주 나쁘진 않고요. 솔직히 아주 나쁘진 않은데 뭐 여기도 일단 뭐 기준선 라인 같은 거 하나 잡아놓고 떨어지면 바로 팔자 뭐 이제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200일이랑 슬슬 부딪혀 있죠. 그래서 이 괴선이 결국 뚫리면 뭐 그냥 미련 없이 바로 파셔야 된다. 그러니까 뚫리면 와장창 무너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뚫리면. 근데 일단 뚫릴지 말지를 모르니까 혹시나 뭐 보유하신다면 뭐 정말 뚫리면 미련 없이 그때는 정말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다시 이제 돌파하면 그때 사는 거죠. 근데 다만 뭐 절대 가치로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 뭐 저평가는 되어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나쁜 밸류에이션은 아니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단기 과열은 좀 나와서 뭐 좀
보기는 보자. 좀 일단 대기는 타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근데 뭐 좀 기다려보고 싶다 하면은 결국 기준선 깨지면 좀 이런 것도 매도를 한번 해주는 게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막 그렇게 증시를 우호적으로만 볼 만한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은 계속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는 상황이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아주 나쁘진 않다. 솔직히 이 정도면 아주 나쁘진 않다. 뭐 최상이다라고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나쁘진 않은 편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제일재단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볼린저밴드 이렇게 모여 있으면 뭐 결국 위든 미치든 튀겼죠. 뭐 사실 지금은 좀 변동성이 커질 모양새다라고 보여지고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저평가되어 있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솔직히 나쁘진 않다. 뭐 사실 나쁜 밸류는 아니다. 지금 정도면 뭐 저는 일단 뭐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길게 봐서는 뭐 나쁜 밸류는 아니다라는 모양새고요. 값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름대를 넘냐 마냐겠죠. 일단 1차적으로 구름대랑 기준선은 좀 넘고 생각해보자. 아직까지는 계속 빠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기도 하고 근데 여기도 이제 좀 역전이 됐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는 여기를 좀 넘고 사는 게 뭐 저는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사실 안전한 게 제일 베스트긴 하겠죠.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다만 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다. 지금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굳이 그렇게 메리트는 없고 뭐 다올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PBR 이런 거 바뀌면서 뭐, 뭐 그렇게까지 지금 메리트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사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4분기는 이제 뭐 삼각한 것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뭐 둘 다 좀 내려왔지만 근데 뭐 사실 길게 봐서 PF만 제대로 해결되면 또 싸긴 싼 거죠. 근데 이제 그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 뭐 사실 싼 건 싼 거다. 지금도. 근데 이제 PF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로는 일단 이게 기술적 반등일지 아닐지가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결국 기준선이든 뭐 구름대든 뭐 깨지면 바로 판다는 마인드로 보유하고 계신다면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MACD나 RSI 봤을 때 뭐 한국기업평도 그렇고 뭐 결국 단기 조정은 한 번 정도는 미니멈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길게 오는 조정이냐 아니냐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다음 파동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이건 후행 쪽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결국 RSI 바닥 찍은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결국 A, B, C, A 이게 B고 뭐 저는 이제 C지 않았을까 사실 애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C의 바닥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조정폭이 너무 작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한 번 더 저는 조정이 있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주봉상으로 봐도 애플은 뭐 사실 200일 이동 평균선 뭐 아주 근처로 갔던 것도 아니고 50일 이동 200일도 아직 여전히 이격이 이렇게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조정이 꽤나 좀 길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훅 50일 이동 평균선 꺾이면서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테슬라도 결국 여기 구름대에 막힌 상황에서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좀 단기 반등이 있었듯이 보이고 빠질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새로운 상승이 쭉쭉 갈 수 있겠죠. 이제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모양상으로는 저는 뭐 조금 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저는 뭐 다시 한번 빠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물론 근데 아마존 또 조정이 큰 것도 사실이긴 했습니다. 많이 컸던 것도 사실이긴 했지만 뭐 아직은 뭐 전 조금 더 하방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뭐 게임스톱도 뭐 웬만한 선 다 모여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여기도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 이제 200 이동평균선에 걸려 있는데 뭐 계속해서 지금 좀 약간 위든 미치든 결국 방향성이 정해질 만한 그런 자리에 지금 FMC가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FMC 결과론적으로 제가 뭐 이번 FMC에서 꼭 뭐 매파적으로 혹시나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결과론적으로 지금 너무 풀려 있는 돈이 많다. 그리고 통화 승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그러니까 왜냐면 인구적인 측면에서 실업률은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을 거고 풀린 돈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QT가 돼서 긴축이 생각보다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거나 더 높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실물 경제에 돈이 풀리게 될 거다. 이 예대율을 따라서. 그렇게 되면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결국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좀 계속 뭐 좀 아직까지는 저는 좀 뭐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